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인데요.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은 북도지성 마스터님과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2시간 꾸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들로 저희가 꽉꽉 채워서 해외선물 전략 채워드리고 있는데요. 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와 문자,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바로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는요, 서머타임 해제로 인해서 방송 시간이 저녁 11시에서 새벽 1시로 좀 밀렸습니다. 더욱더 변동성이 커진 시간대 안에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북도지성 마스터님과 함께 다양한 상품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12시가 지나간 시각인데요. 쉬어가는 동안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시세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립니다. 자, 현재 시세 S&P와 나스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는 여전히 같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576.50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같은 하락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6,296.50포인트, 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 FX 역시 상승 기조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전보다 상승 여력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16890달러, 전거래일 대비해서 0.21%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85달러에서 움직임이 정말 작습니다. 1,285.3달러, 4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 이슈 시간에 알아본 크루드 오일은 57달러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57.16달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은 어제 음봉으로 마감한 데 이어서 오늘장 지금 이 시각 약세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5까지 좀 떨어졌었는데 1.16을 회복한 이후에 오늘도 반등의 흐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57달러 돌파 여부, 더 나아가서는 57달러 안착 여부가 궁금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지금 쉬어가는 동안에 지수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유로에 대해서는 짚어보지 않았잖아요. 자, 유로가 지금 1.16을 회복을 하고 오늘도 반등 이어가고 있는데 이 반등 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네.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그 위에 이제 저항 라인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의미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밀려주는 최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골드하고 이제 안전자산이 좀 선호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유로가 역시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네.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네. 앞서 시간에 북두치서 마스터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골드하고 유로는 네네. 약간 같은 형태로 좀 보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네. 이제 크게 오르기가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에 이제 저항 라인도 좀 많이 있고요.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ECB가 이제 금리 정책 발표하는 게 이제 12월 초에 있는데, 이때 전까지는 아마 분명히 흐름은 상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1.20 라인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 ECB 드라기 총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큰 상승 흐름으로 추세적으로 탈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는 얘기 드리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수준에서 조금 이제 등락을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제가 한번 라인 좀 잡아보면은 네.
1.174 정도, 1.175 정도, 뭐 이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하는 탄력은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결국은 또 다시 유로화 같은 경우는 밀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유로화가 올라가는데 조금 더 이제 좀 악재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동 바로 옆이 유럽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유럽에서 네네. 좀 이 부분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레바논 같은 경우 현재 레바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사우디가 괜히 이제 자기 내부 이슈 때문에 시아파 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히 좀 얘기하자면은 빈살만 이번에 왕세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우디 쪽에 있는 그 젊은 층 같은 경우가 약간 네. 시아파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아, 네. 역시, 네네. 시아파를 상당히 싫어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란 시아파가 종주국인데 레바논이 지금 현재 이란의 이제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어느 정도 좀 세를 넓히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레바논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레바논 위험하니까 지금 레바논의 사태 개입을 하는 약간 그런 모습인데 사우디가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레바논 같은 나라가 레바논은 사실 이제 프랑스가 예전에 이제 점령했던 그런 곳이고 프랑스가 예전에 이제 프랑스 자치령이었거든요, 거기가. 근데 그래서 프랑스가 좀 개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 지금 현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현재 가 있습니다, 현재. 중동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레바논 쪽의 사태에 좀 어느 중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유로화에도 분명히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만은 네.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거다. 이게 사태가 더 커지면 분명히 유로화도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점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 오늘 반등을 하고 있지만요. 하방 쪽으로 열려있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력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현재 유로 FX는 1.16900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21% 강보합권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관련된 뉴스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유로화에 대해서 전망을 속속히 나오고 있는데, 낙관적인 의견이다라는 부분인데, 이 낙관적인 의견이라는 건 가격대가 올라간다는 거겠죠? 네네. 자, 그리고 SG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로 달러 환율은 장기적으로 1.30달러를 관측한다. 너무 1.3은 정말 상향된 가격대인데요. 자, 그리고 유로에 대해서는요. 장기적이라는 거에 네.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유로는 랠리가 당분간 주춤할 수도 있지만 상승을 기대할 충분한 이유도 있다. 너무 이제 하방 쪽으로의 재료가 있고 또 하방 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좀 반대성 뉴스가 나오는데. 네. 22에서 먼저 네. 22회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FOMC가 있거든요. 22회의 전까지는 기대해볼 만하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뒤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올리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이거.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30, 장기적, 한 10년 내에 모르겠습니다. 네. 10년이면 저 네. 10년까지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런 기사와 현재 실제 흐름과는 좀 괴리가 있는 점, 그리고, 네. 해외 선물은 데이 트레이딩이 많기 때문에, 네네. 저 장기적 관점이 네. 오늘 내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네.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맞습니다. 봅니다. 네,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이런 1.30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에 대한 긴 추세라는 점. 정말 길게 왔네요.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의견 나누고 있는데, UBS에서는 유로화가 내년 말까지 1.25를 전망한다라는 부분, 1.3까지는 안 갔네요. UBS는 1.25까지는, 좀 1.3보다는 좀 가까운데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1.2까지 돌파하는 흐름을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도 함께 전달을 했기 때문에 1.2에 대한 반응은 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이 부분이 딱, 이런 부분이 갈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로존이 과연
극우 정당들이 들어서면서 해체되냐 안 해체되냐 차이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망은 이제 유로존이 잘 유지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현재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에서 뭐 극우 정당이 뭐 득세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봤을 때 아직도 산 넘어 산이다. 그렇게 가기에는 산 넘어 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일단 ECB 통화정책회의 다음 FOMC이기 때문에 이런 통화적인 정책 기조는 뭐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뭐 일정도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유로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마스터님의 유로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의 매매 포인트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괜찮습니다.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드하고 유로를 달러 인덱스 관련해서 같이 상관관계에 보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늘은 정말 이상하게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골드 상방원증 매수로 대응할 거면은 골드로 대응을 해라 말씀드렸는데 딱 말씀드리는 순간에 계속적으로 이번 주는 골드로 제가 네. 매수로 대응하면서 좋은 수익 거뒀는데 네. 제가 그런 말을 방송에서 말을 하니까 또 유로가 또 양봉으로 좀 우습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항상 하이소문이 또 항상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편입돼서 좀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되 전체적으로 해외 선물의 장점이 골드하고 만약에 달러 인덱스와 관련해서 골드하고 유로를 본다 하면은 국한되게 한 종목에 대해서 집중해서 볼 필요 없고요. 움직임 잘 나오는 종목을 선택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해외 선물의 장점이 있으니까 오늘 11시 12시 다 돼가면서 유로가 또 달러 인덱스 달러 약세 받으면서 양봉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6850 정도까지 떨어지면요. 그때 바로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나스닥도 좀 잡아드릴게요. 네. 나스닥 제가 1부 때 좀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네. 초반에 좀 메인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상방 움직임이 약간 나왔지만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맞아요. 않고요. 네네. 6293.25 라인대에서 돌파를 하면서 현재 하방세로 나왔습니다. 하방세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좀 올라온 모습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은 6294.25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손저로가는 20개 잡고 익저로가는 6289.25로 6289.25로 청산호가 잡으면서 저점 전에서 좀 빠져나오는 거를 네. 좀 대응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방금 전에 지금 6293.25포인트를 좀 건드렸는데, 네. 지금, 아니. 네. 진입 자리는 6294.25고요. 94요. 94.25고요. 청산 자리는 네. 6289.25. 네. 이거 손저로가는 스무틱으로 98.25겠죠. 예, 6298.25로 잡아두고요. 네. 포지션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또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에서 제가 6293으로 듣고 지금 체결됐나요?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네네. 했는데 아직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나온 것 같아요. 6294.255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일단 체결이 된 상황입니다. 자, 6294.25포인트의 매도 포지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매도니까요. 이제 뭐 손절에 대해서는 20틱을 말씀을 해 드렸는데 매도니까 뭐 아래쪽을 잡아 드렸죠. 6298.25입니다. 위쪽으로죠. 그리고 익절에 대한 부분 목표가입니다. 6289.25포인트 가격대 현재 시점에서 실시간 리딩 나스닥에 대해서 포인트 드렸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틱 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 틱당 5,000원 정도밖에 5,000원에서 한 6,000원도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좀 부담감 없이 20틱 정도면요. 굉장히 부담감 없이 한번 진입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네. 만약에 손저로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수 움직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하게 움직일 게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켜주시고요. 네. 대신에 리스크 관리 당하더라도 부담 없는 그런 종목이니까 해외 선물 시장에서 좀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나스닥으로 좀 대응하시면서 지수에 대한 빠른 움직임에서 추세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진입 한 틱에 대한 부담감도 적은 그런 나스닥으로 저는 대응을 자주 하니까요. 이번 진입 자리에서 한 20틱 정도로 정말 좀 리스크 관리 정말 짧게 잡고요. 네. 그다음에 청산 자리는 전저점 전에서 빠져나오는 걸로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저희 설국일 TV 안에서 매일 아침 10시 북두칠성의 절대 항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항생도 역시 지수잖아요, 마스터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나스닥도 지수, 역시 지수인데 지수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다른 종목도 강하시지만요. 자, 지금 현재 나스닥에 대해서 6,294.25포인트 매도 진입을 했고요. 일단 그 가격대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자리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로 FX와 그리고 지금 나스닥에서 포인트 나와서 함께 도와드렸는데 지수 나온 김에 일본 쪽도 가보죠. 니케이 지수 한번 볼까요? 자,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청자분들에게도 상담이 많이 온 종목입니다. 자, 어제 윗꼬리와 아랫꼬리 뭐 양쪽으로 좀 길게 달고 오늘도 역시나 1%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일본장이 일단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지금 미국장에서 니케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해설위원님 지금 뭐 본장이 열릴 시간이 아니잖아요. 해외 선물 이제 니케이 일본 지수에 대해서는요. 근데 1%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니케이 지수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냐면요. 네. 그러니까 엔화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본 증시하고 좀 같이 간다고 치면은 엔화가 최근에는 밀리면은 일본 지수가 오르는 흐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엔화가 하락하게 되면 일본의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이 잘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국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이제 자국에 파는 그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생겨서 그렇죠. 그 부분이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수한테, 일본 지수한테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일본 엔화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흐름으로 같이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일본 지수가 지금 밀린다는 부분은 엔 같은 경우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감안하면은 엔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참 좋은 트레이딩 전략이 나올 것 같고, 또 특별한 이슈는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아마 어느 정도 그런 부분 반영하는 흐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1부에서 저희가 재패니지 옌 짚어봤잖아요. 상승에 저점을 잡았다.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석을 해드렸는데 역시나 연관돼서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화 나와서 말인데 일단 엔화가 뭐 저희 원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900원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이제 주식하는 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텐데 해설위원님 뭐 잠시만 한 말씀 코멘트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경합도가 일본하고 상당히 중첩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산업하고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산업하고 비슷하거든요. 지금 수출 잘하는 그런 산업 업종은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국 싸움은 단가 싸움인데, 그러니까 품질이 비슷하다고 보면요, 단가 싸움이 되는데. 근데 IT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본보다 우리나라 훨씬 낫습니다.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사실상 원화가 1,100원대만 잘 지켜주면은 IT 쪽에서 문제 생길 일은 없고요. 자동차가 걱정인가요, 혹시? 자동차는 사실 일본 차가 품질에서 일단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건 아니고 저는 세계 시장이 저는 우리나라 국산차 좋아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는 분위기라. 원래 자동차 안 되는데 더 안 되는 것 뿐이고요. 사실 자동차는 지금 일본 이슈보다는 중국 이슈가 더 크다. 중국 이슈가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철강이야, 철강, 석유화학 이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철강하고 석유화학은 뭐냐면 IT 같은 경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삼성 스마트폰하고 일본 스마트폰하고 둘 중에 뭘 쓸래 그러면 일본 사람도 삼성 스마트폰 씁니다. 둘 중에 하나 가져가라고 하면. 근데 그거는 이제 기술력의 차이와 그 다음에 이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차이죠. 근데 철강을 볼게요. 철 2개 갖다 놓고 하나는 일본 거, 하나는 우리나라 거. 이해가 되네요, 이제. 그러면 싼 거 써요. 그럼요. 그래서 원재료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석유화학 쪽은 이렇게 정제하는 시설의 기술도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단가 싸움입니다. 그때부터 단가 싸움인데, 그래서 일본 엔화가 계속 밀리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되고, 엔화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산업 포인트로 볼 때는 주로 철강하고 석유화학 이런 원자재 쪽을 좀 보셔야 그러겠네요. 그쪽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는 IT 쪽은 사실상 문제는 없다. 한 1,100원대까지도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거기보다 더 밀리면 좀 모를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만한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그쪽 피하시는 게. 철강하고 이쪽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엔화가 다시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 조금은 이제 조금 좀 덜어도 되게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일단 뭐 지금은 저점을 잡아가고 있지만 이전에 엔화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 이런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 산업이 좀 밀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그런 산업들은 철강 뭐 이런 원자재 업종이 되겠네요. 저는 자동차 쪽도 좀 걱정이 됐었고 다른 산업 쪽에서 걱정이 됐었는데 하지만 지금 엔화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꾸 주식 얘기해서 좀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제가 할 때는 방향을 부동산으로 잡아가지고 투자를 기술에 투자해야 될 때 약간 부동산 쪽 그러니까 전기차로 잡아야 되는데 약간 수소차로 가 있고 약간 컨셉 잘못 잡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밀리는 거지 사실상 그런 부분이 좀 더 크다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짚어봤습니다. 자, 니케이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락 요인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은 재패니지 옌 비교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각 벌써 20분이 지나간 시각인데요. 나스닥에 대해서 포인트 잡아드렸고 거기에 니케이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 뭐 마스터님의 의견도 니케이 지수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니케이 지수보다 제가 나스닥 진입을 했었죠, 그렇죠? 매도로 진입했었는데 좀 떨어졌네요. 지금 살짝 다시 나스닥 초반에 이제 반등 움직임이 나오면서 좀 하락세가 나왔지만은 저 리스크 관리 호가까지는 좀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올라간 모습으로 보여졌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후에 리스크 관리 호가를 뚫고 더 강한 양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래서 처음에 진입했던 원칙은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누적으로 만들 생각으로 하셔야 되고요. 나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틱 가치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흐름을 보면서 손절효과 벗어나면 과감하게 나오시고 다시 한번 위에 6300 라인대를 돌파 여부에 따라서 매수 추세로 바꾸는 그 자리 매수로 대응하도록 하고 만약에 못 뚫고 하방세 나오면은 다시 한번 관망세 가지면서 진입자에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도 바로 실시간 리딩 저희가 바로 리스크 관리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니케이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마스터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엔화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엔화도 지금 일봉상에서 좀 강하게 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전일적에 계속 저항을 받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니케이 지수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같은 그 통화나 어차피 지수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연동성 있고 그리고 안전자산 중에 하나의 옌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같이 연동하면서 상관관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 나스닥과 각종 지수에 대한 흐름,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유효한 전략 포인트, 매매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 1부에서는 저희가 S&P 그리고 골드 그리고 크루드 오일까지 알아봤는데, 자, 지금 2부에서는 1부에서 못 다룬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짚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뭐니 해도 핫한 이슈는 크루드 오일일 것 같아요. 크루드 오일이 좀 핫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니케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근에 일본 증시가 이제 최고점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니케이 225를 니케이 같은 경우를 이제 해외 선물로 거래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그렇게 거래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해외 선물은 미국장 있는 걸로 거래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크루드 오일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이슈가 이제 워낙 많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좀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 시간 좀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려왔는데. 다시 나오네요, 인물관계도. 좀 자세히 좀 얘기 드릴게요. 정확히 좀 얘기 드리자면,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해외 선물에 영향이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됩니다. 왜냐? 앞으로 미래 방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요.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요. 첫 번째로 얘기 드리면,
올해 6월에 그 사실 여기 보이는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있습니다. 이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원래 제2 왕세자였어요. 네. 제2 왕세자, 빈나이프 제1 왕세자. 이 가택연금이라 써졌던 이 빈나이프 제1 왕세자가 있고 이 네. 빈 살만이 2 왕세자였는데 지금 어느 방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 가운데 쪽 부분에 가택연금이라 써진 이제 분이 네. 계세요. 네네. 자세히 보시면 나오는데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그분 그 옆에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회색으로 좀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제 빈살만 현재 왕세자. 네. 근데 6월에 이 빈살만 왕세자가 이 빈나이프 왕세자를 폐위시켰어요. 그러면서 1차 왕자의 난이 벌어졌죠. 네. 우리가 어느 때 보시면 되냐면 그 조선시대 이방원이 역시. 이제 왕자의 난과 좀 비슷하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2차 왕자의 난이 이제 방금 이제 며칠 전에 난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주축이 누구냐면 이 빈나이프 왕세자 옆에 있는 이 알왈리드. 이 알왈리드 빈 할랄이거든요.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이에요. 네. 중동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예전에 그 킹덤 홀딩스 현재 대표고 이 킹덤 홀딩스가 급격하게 성장했던 배경이 뭐냐면 2008년에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이제 시티은행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대폭락을 할 때 이 알왈리드 빈 할랄이 이 사람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익을 거뒀던 투자회사인가요? 네, 투자회사입니다. 킹덤 홀딩스는 네네. 애플이랑 그다음 지주회사네요, 홀딩스니까. 이런 네. 회사들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서 이 투자의 기재라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축이에요, 사실. 반대파의 주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체포하는 게 주 우선이었었고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이제 다양한 이제 왕자들을 다 체포하면서 갔는데 여러분 만수르 우리가 잠깐 오해했던 그 만수르 네네. 그 만수르 분이 이제 헬기 추락사했고 그 다음에 압두라지즈 빈 파헤드가 이제 사살됐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명이 죽었는데 이게 도대체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네. 이 사우디 보시면 사우디가 이제 원래 왕제입니다. 이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왕이 이제 이렇게 쭉 왔는데 왕이면 왕자한테 세습을 해야 되는데 형제한테 세습을 예, 했군요. 이 네네. 사우디는 그 이제 우리가 고려시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시대 왕건이 네. 이제 호족들을 이제 포섭하려고 네. 이제 많이 이제 호족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똑같아요. 이제 사우디도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호족들 같은 세력들하고 많이 이제 결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예, 이복 형제들이죠. 그래서 근데 이복 형제들한테 이제 바로 왕자 직계로 넘기지 않고 자기 이복 동생한테 왕위를 세습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벌어지다가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 왕자가 있는데 왕자 말고 이제 자기 삼촌들이 네. 나이도 많고 그다음 세력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삼촌들이 거죠. 뭔가 자기 아들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걸로 우리가 따지고 보자면 조선시대에 이게 수양대군 보시면 그렇죠. 예,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죠, 차라리 세조. 예, 네. 수양대군한테 그냥 넘겨준자 이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복 동생들한테 넘겨주다가 잘 넘어오다가 이 살만 국왕 때 이제 이게 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우디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거의 70대. 네, 다 70대 할아버지들인데. 그렇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 자체는 상당히 젊은 국가인데 20대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거든요. 네. 젊은 나라인데 이 집권 리더들이, 세력이 네. 너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다들 있었는데 그걸 좀 약간 좀 정치적으로 좀 이용한 게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다. 아, 예,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연결이 같습니다. 되는군요. 왜냐하면 네. 이 빈살만 왕세자가 상당히 좀 친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쿠슈너예요. 오. 네, 쿠슈너가 실제로 제2왕자의 난 일어나기 바로 며칠 전에 사우디를 갔어요. 그 새벽 4시까지 빈살만하고 이 모의를 했다고 해요. 네, 이 모의를 하고,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이 모의를 한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람코 상장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네네. 이 빈살만부터 해서 이 젊은 층들이 중동에 이 사우디가 순위파 국가인데, 중동의 시아파 국가인 이란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아. 근데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뭡니까, 지금? 이란 핵협상 탈퇴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상당한 견제를 하고 있는데 사우디의 빈살만을 밀어주면서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란을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정치적 계산에 대해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해서 좀 지원해준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미국이 엮여 있다. 예, 미국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엮여 있으면 또 이득이 뭐냐? 네.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지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쉐이로 업체들이 거의 지금 아사 직전이었는데 완전 살려줬죠. 유가가 오르게 되면서 사우디도 좋고 쉐이로일 업체도 좋은. 네. 예, 그러니까 미국 쉐이로 업체도 좀 보호해주고. 그럼요. 그런 상당히 좀 이게 상당히 정책 상당히 승부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1타 쌍피가 되겠군요. 1타 한 네. 5피 정도 됩니다. 아, 그렇죠. 이게 한 1타 5피 정도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근데 약간 근시안적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오펙의 감산 합의는 절대 시아파 국가들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 좀 올리고 싶은 니즈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런 니즈에 동참하는 게 또 러시아죠. 러시아도 지금 당장 유가가 좀 올라줘야 돼요. 내년에 그래야. 푸틴이 연임하려면은 네, 그렇죠. 예, 유가가 올라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이해관계가 맞은 상황이죠. 솔직히 알리드 비날랄 같은 킹덤 홀스트 대표 같은 경우는 왕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국 내에서도 세력이 좀 많아요. 입지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체포당했다는 거는 네. 뭔가 이제 자기들끼리의 계산들이 좀 잘 맞아떨어진 예, 그런 상황에서 좀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비춰봤을 때 유가가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크루드 차트를 보시고 계시는데 네. 이 이상으로 사실 60달러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70달러 향해 가고 있거든요. 북해산 브렌트유하고 크루드 오일 WTI죠. 이 WTI하고 가격 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브렌트유 가끔 거래하시더라고요. 네. 이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가격대가 높고 WTI와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 결국 이 60달러. 차이는 네네.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한 4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인데 스프레드가 점점 이렇게 스프레드 상당히 좀 좁혀지는군요. 벌어져 있는 네네.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걸 크루드 오일이 올라가면서 그걸 줄일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형태인데 네. 저는 약간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반대인가요? 예, 저는 이제 네. 북해산 브렌트가 꺾이지 않을까. 아, 너무 올랐다? 꺾이면서 아마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 기회를 셰일오일 업체들이 놓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공급량을 완전히 확대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저는 오펙 감산 연장이 아마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아파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산 합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안 지켜질 거라는 거죠. 합의는 할 네. 수 있으나 이행은 안 될 것이다. 오펙의 역사를 네. 보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감산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감산 합의가 감산 합의를 이번에 이루어서 잘 지킨 거예요, 이번에. 네. 이번에 유가가 낮으니까 지킨 거죠. 유가가 높을 때 오펙의 감산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높을 때. 이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유가가 오른 상태에서는 감산에 대한 니즈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없죠. 왜냐하면 가격 낮을 때는 감산에 대한 부분은 좀 으쌰으쌰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보면 감산 합의 연장은 되더라도 안 지켜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네. 크루드 오일 자체가 현재 올라간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60달러대까지도 저도 열어놓고 있어요. 근데 네. 다만 55달러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해준다면 그런 부분들이 다 가만히 된다면 어느 정도 좀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불안이 솔직히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아파 국가를 사우디가 시아파 국가를 건드는 이유가 이걸 좀 불안하게 좀 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가 실제로 예멘이 지금 사우디 수니파와 시아파가 정면으로 맞붙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예멘 같은 경우에서 이미 시아파 반군에 대해서 이 빈살만 폭격을 주도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전쟁이 일으킬 가능성은 있다. 예, 그 정도로 약간 호전적이고 약간 조금 적극적이다. 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불안이 있다면 한 60달러까지는 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 부분에서 쉽게 돌파하지는 못할 거다. 네. 예,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길 가능성만 좀 우리가 네.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일단 이런 리스크들이 좀 장기화가 된다면은 60달러에 대한 부분. 하지만 이런 저런 모든 시황적인 부분을 다 적용을 했을 때 기준 가격은 55달러 전후로의 공방.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사우디가 네. 레바논을 침공하거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60달러는 가죠. 근데 다만 네.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의 고점이다. 예, 단기가 봤을 때는 고점이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이런 불거진 이슈들과 시형적인 부분을 저희가 정말 아니 너무 재밌게 들은 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여기 역사하고 좀 잘 맞닿아 있잖아요. 왜냐면 고려 시대에 좀 들어가 있고, 맞아요. 조선 시대. 조선 시대 수양대군에게 좀 들어가 있고. 아, 그럼요. 네.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그 부분이 좀 닮은 것 같고, 여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브렌트유였습니다. 브렌트유가 뭐 이전에 저희가 시청자분께 상담을 받았거든요. 브렌트유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매수 또는 매도로 좀 보유하신 시청자분을 좀 상담 도와드렸는데, 현재 브렌트유는 월물이 바뀌어서 1월물입니다. 64.03달러 거래되고 있고, 현재 크루드오일은 57.16달러인데 지금 가격 차가 좀 있죠. 스프레드가 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스프레드를 점차 줄여가는데, 일단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크루드오일이 조금 더 올라서 스프레드를 줄일 것이냐, 또는 브렌트유가 좀 가격이 내려가면서 스프레드를 좀 줄일 것이냐라고 했는데, 김정철 해설위님의 의견은 후자였습니다. 브렌트유가 좀 낮아지면서 이 스프레드를 맞출 것이다. 따라서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상승 여력보다는 이 리스크가 장기화되지 않을 그런 선 안에서는 55달러 전후로의 공방일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네. 우리나라 주유소들은 상승할 때는 정말 빨리 반영하는 것 같아요. 저 기름 넣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제가 얼마 딱 기름 넣으면 들어오는 그 게이지가 휘발유로 있는데, 드시나요? 네네. 저는 이제 경유로 네네. 들어오는 게이지가 있는데 그 게이지 턱도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유가 올릴 때는 왜 이렇게 빨리 반영하고 떨어질 때는 늦게 반영해요. 아니 마스터님도 뭐 이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 기름값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렇게 정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좀 복잡할 수도 있는 부분을 저희가 또 깔끔하게 해드렸는데, 지금 뭐 장기적인 전망으로 크게 지금 가격대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좀 큰 뭐 가격대는 어떻게 잡아가고 계시나요? 일단은 좀 크게 보시면요. 네네. 일단 저는 크게 보는 것 호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일단은 이제 밑에 라인에서 저는 이제 50 고민이죠. 예, 좀 네. 보는데 지금 네. 일단 저는 57달러가 제일 중요하다고, 현재 시점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가까운 가격대는 일단 57달러가 중요하다. 가까운 가격은 57달러고요. 지금 보면은 저는 55달러까지는 안 보이고, 네. 55.80 거의 한 56달러 선 정도에서 좀 55달러 조정을 후반대. 네. 조정을 받더라도 거기에서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55달러 후반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55달러 선이라고 또 통틀어서 좀 크게 보면요. 아무래도 이 호가를 말씀을 할 때 뭐 한택의 오차도 없이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 대략적인 그 저항대만 말씀드리면은 그 정도 선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 거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의 좀 주요 가격대는 57달러,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55달러 후반대를 좀 큰 가격대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좀 브렌트유 네네.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제 브렌트유를 좀 보시면은 사실상 이 브렌트유 같은 경우가 좀 더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왜냐하면 이제 브렌트유가 최근에 강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WTI보다 강한 거죠. 그러니까 크루드 오일이라는 거는 이제 선물로 있는 건데, WTI의 크루드 오일이 선물이고요. 네. 브렌트유가 있으면 브렌트 크루드 오일이 선물이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CME 보시면 좋을 것 브렌트 같고요. 크루드 오일, 네. 근데 이제 브렌트유와 그래서 비교할 때 WTI를 비교하는 게 맞고요. 근데 크루드 오일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래야 이제 이해하기 쉬우니까. 근데 두바이유도 있잖아요. 예, 두바이유는 이제 네. 양대 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투자의 축은 브렌트유와 WTI고요. 그다음에 실수에서 중요한 건 두바이유가 좀 실수에서 중요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두바이유를 많이 씁니다. 네. 왜냐하면 운송 거리가 짧아요, 두바이유가. 네. 그나마.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브렌트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좀 강했던 이유 같은 경우는, WTI 같은 경우는 이 셰일 오일이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진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브렌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좀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투자 그렇군요. 같은 경우가. 네네. 그래서 이제 영국에 보면 브렌트 선물이 있거든요. 네. 브렌트 선물 그쪽에 순매수 포지션 잡아놓은 게 5억 배럴 정도예요.
역대 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역대사상 최고치 정도로 수면에서 포지션이 잡혀 있는데 역대사상 최고치라는 거에 좀 착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최고치이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아. 그리고 이게 유가가 올라오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수면에서 포지션 잡아놓은 게 착실한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 브렌트유가 먼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WTI가 못 간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는 크루드 오일이 가기가 좀 쉽진 않다라고 얘기 드리는 부분은 또 어떤 이유냐면 이 크루드 오일 차트 보고 계시는데 네네네. 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러니까 미국 그 셰일 오일로 먼저 보자면 셰일 오일 같은 회사들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빚을 내서 먼저 그 회사를 만들어요. 네. 기름은 있으니까 이거 팔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미리 팝니다. 내가 여기 나온 거 얼마를 미리 팔아버려요. 근데 이게 유가가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질 때는 미리 못 팔아요. 그렇죠. 아예 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유가가 오르게 되면 미리 팔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직 시추는 안 했지만 미리 파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미리 파는 물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상승이 제약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이해가 드립니다. 네. 정말 찰떡같이 되네요. 네. 자, 브렌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오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속에서 크루드 오일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더욱더 잘 좀 구체적으로 전략 짜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리 도와드렸고요. 지금 시각이 이제 40분이 가까이 되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시세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까요? 자, S&P 500 지수부터 보도록 하죠. 조금 더 낙폭이 이전보다는 조금 깊어졌나요? 2575.25포인트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6290.50포인트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투치도 마스터님이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손절을 20틱 손절 잡아서 잡아서 약간 그런 건데 네. 방향은 결론적으로 맞았습니다. 아니 마스터님이 또 리스크 관리도 또 철저하게 하시라고 이런 뭐 가격대 또 바로바로 또 관리를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일단 그 고점 부근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떨어졌어요. 2090 방금 목표가가 왔었습니다. 네. 6,289까지 왔어요.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유로 FX는 1.16 가격대 지켜가고 있습니다. 1.16 930달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움직임이 좀 적은데 1,285.2달러. 여기서 지금 굳히기 들어가나요?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크루드 오일 마지막으로 봤는데 57.24달러고요. 그리고 국채 같은 경우에는 오늘 0.19%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125죠. 124-28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종가가 가까스로 125선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오늘 125선을 깨고 12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지금 기사들도 다시 한번 브리핑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펙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내년 말까지 감산을 유지할 것이다. 유가에 60달러 이상을 원한다라는 뭐 그런 의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국제유가가 평균 55달러. 박스권 돌파는 어렵다. 없어서 해설위원님의 그 중심 가격은 같네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도와드립니다. 기사가 전운 감도는 레바논, 사우디와 쿠웨이트에 자국민 철수령까지 내렸다라는 부분이 이 분쟁이 정말 좀 치열한 것 같고 각축이 이어지고 어떻게 보시면 있습니다. 좋을 거 아니에요? 네. 미국이 북한하고 싸울 마음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사람들을 철수해요 먼저. 예. 자국민을 먼저 철수하죠. 철수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먼저 보시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쟁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덜 낮게 보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은 사우디가 지금 레바논에 있는 자국민 철수령 내린 거는 약간 쇼맨십일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약간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연동한다고 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슈가 하나 나오면 지금 현재 저항 라인이라고 잡고 있는 게 50.29거든요. 불과 5틱, 6틱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여기 돌파해서 안 차가면 사실상 뭔가 뉴스 나온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사 말씀 도와드립니다.
자, 일단 자국민 철수령까지 말씀드렸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64달러 돌파를 하면서 2년 반 내 최고치 기록했다는 점. 자, 그리고 오늘 소유자 신뢰지수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1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7.8로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까지 이 시각 주요 기사와 속보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북두지성 마스터님과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앞서서 저희가 시세 정리할 때 미국채가 오늘 125선을 깨트리는 그런 흐름 보여줬습니다. 현재 124-27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국채도 골드와 마찬가지로 좀 올라오는 듯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미 국채가는 미국의 세제한 단행 지연 전망 속에서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유로 쪽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속보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국채에 대해서 하락 요인 다시 한번 기사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존 경기 회복에 따른 유럽 국채 매도 영향에 하락했다라는 분석적 기사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 아니, 앞서서 저희가 제페니즈 옌, 안전자산 또 알아봤고, 그리고 골드도 알아봤고, 그리고 국채도 지금 보고 있는데, 옌과 골드는 올라가고 있는데 국채 홀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슈가 이제 세계 개편한 이슈가 들어가면서 약간 좀 방향이 좀 엇갈린 걸로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채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면은 조금 실망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실망했지만 사실상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국채가 아직 금리 인상 쪽에 좀 더 반응을 한, 12월에 금리 인상에 조금 더 반응하는 흐름이고, 이게 만약에 이제 미 국채도 안전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뭔가 사건 크게 터지면 바로 반응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국채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랐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골드나 M보다 최근 약간 밑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하는 흐름에서 약간 좀 올라오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뱉어내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 레벨 때는 골드하고 N하고 좀 다르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국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적용을 조금 더 빨리 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채 흐름도 역시나 빅 이벤트가 있으면 바로 영향을 받는 종목이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부에서 지금 나스닥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유로 FX, 국채, 거기에 크루드오일까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아니, 지수 잘 하시니까요. 마스터님. 국채는 오늘 떨어지는 부분에서 매매 포인트 나오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국채는 이제 방향성이 한번 나오면 좀 강하게 좀 나오는 그런 좀 모습들이 항상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제 때려맞은 구간이죠. 때려맞은 구간에서 좀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분봉이나 넓은 틱스 600팅 이상으로 봐더라도 지금 전저점에 물려있지만 제 예상에는 저점 지금 라인대를 돌파를 하면서 더 강한 하방세를 보고 있고요. 위에서 맞은 구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밀어주면서 지금 전저점도 돌파하고 그 아래 구간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채에 대한 일단 특징적인 부분 짚어드렸고, 워낙 한번 시세가 나오면 좀 세게 나온다 방향성, 그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2부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시세 살펴볼까요? 네. 자, 이제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요. 자, S&P는 오늘 이 하락세가 좀 굳히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서 지금 개장을 하고 난 후 1시간이 좀 지나간 시각이잖아요. 2275.2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볼게요. 6290포인트고요. 그리고 유로 FX도 같은 가격대예요. 1.16940달러.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 1284달러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가고 있어요. 57.26달러, 0.37%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워낙 다양한 상품권에서 실시간 리딩 빠르게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상담을 조금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451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천연가스 매수 들고 있습니다. 전망 살펴주세요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천연가스 재고 발표는 어제 있었습니다. 자, 목요일장에 천연가스 재고가 있었는데 예상치와 발표치가 동일하게 나왔죠. 자, 천연가스는 지금 현재 3.2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고점을 높여가다가 지금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제 고점이 다 왔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수를 들고 있으시니까 일단은 여기서 언제 청산을 해야 할지, 뭐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면은 계약수를 좀 더 실어도 될지 그 부분이 궁금한 시점 같은데 해설위원님 뭐 잠깐 코멘트 해주실까요? 네, 천연가스 최근에 네. 천연가스 잠깐 잊혀졌다가 네. 요즘 천연가스 거래 많아요. 예. 변동성이 나오니까 그런 거 요즘 아닐까요? 다이나믹한 변동성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천연가스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급하게 좀 V자 반등하는 흐름이거든요. 상당히 좀 좋은, 그러니까 매수를 언제 잡으셨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매수를 어디서 잡으신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매수 잡고 있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더인지 어떤지가 좀 궁금하고요. 네. 근데 만약 데이 트레이더라고 하시면은 그냥 오늘 제가 봤을 때 청산할까요? 청산이 네네. 어느 정도 좀 나왔다. 청산 시점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지금 3.214를 돌파 못하고 내려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 트레이더로 봤을 때는 오늘 데이로 봤을 때는 이제 청산 시점이 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포지션 오버나잇 하시는 분이라고 치면은 조금 더 남아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한 3.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차이는 없는데 3.236 정도까지는 보시면 가장 좋은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약간 트렌드를 좀 아시는 분 같다. 왜냐면 요즘 천연가스 상당히 좀 선호합니다, 사람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제가 언급을 좀 많이 안 해드렸는데 사실 선호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근데 이분께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미리 거래를 좀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매수,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더 관점에서 오늘 이쪽에서 청산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시라면은 오버나잇 하시면 3.236. 이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제 기술적 분석보다는 사실상 마스터님. 부동산 마스터님의 분석이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매수를 들고 계시는데 뭐 길게 보시는지 짧게 보시는 것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가격대도 남겨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마스터님 뭐 코멘트 들어볼까요? 일단 가격대 모르지만 네. 가격대를 모르지만 일단 현재 홀딩되어 있는 건 확실하죠. 매수로 네네. 홀딩이 되어 있으시고요. 지금 제가 선을 2개를 그어놨어요.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 무조건 전고점 전에서 고점의 저항대는 있으므로 저항대 전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김절정 해외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215 라인에서 혹시라도 계약수 좀 운영하실 거면은 좀 더 매수 움직임에 대해서 기대를 잘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분할 청산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요. 3.215에서 좀 일괄적으로 좀 빠져나오시고요. 그다음에 남은 계약수에 대해서 추세를 보시려면은 거의 뭐 지금 보시면은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방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더 나오면은 강한 매수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3,280 라인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 때까지 좀 홀딩하면서 좀 길게 남은 계약수는 좀 청산을 잡아주시도록 하고요. 만약에 1차 청산하고 나서 3.215 라인에서 청산하고 나서 남은 계약수에 대해서 홀딩을 하실 생각이면은 네. 좀 양봉 나올 때 남은 계약수에 대해서는 1차 청산한 가격대 안에서 손실 금액 없이 남은 계약수를 빠져나오시는 원칙을 네.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만약에 지금 조정봐도 지금 3,201호까지 못 올라오고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밑에 저점 라인은 3180입니다. 3180 라인대에서 저항을 지지를 못 받으면은 조정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리스크 관리까지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천연가스 최근에 변동성이 나오는 장에서 매수로 들고 계시는데 저희가 계약수도 모르고 일단 매수 포지션 가격대도 모르지만요. 만약에 2계약 이상이라면 일단 오늘 데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좀 챙기시고 나머지 계약수로 좀 추가적인 매수도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2계약이시라면 이 나머지 1계약에서 조금 더 1계약
더 얹으셔서 더 끌고 가시는 것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1부와 2부 북두지성 마스터님과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정말 알찬 내용 해외 선물 전략 꾸며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신세계 2부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